현진건의 고향 창비 비문학. 이 글은 현대소설이자 단편소설이자 액자식 구성을 가진 소설입니다.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성격은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적이다. 당시 1920년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 있을 법한 그런 도시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비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고발적이다. 이것도 역시 당시 일제강점기에 놓이게 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소외계층의 삶이 또 어떻게 보여졌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 소설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현실 고발적이기도 하다. 비판적인 건 당연히 일제의 수탈, 일제를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또 있겠지. 자, 미리 주제를 알고 가면 일제의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얘기한다. 수탈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많은 물자와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많은 양의 물자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았다. 이 소설의 특징은 서술자 이야기 속에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내부 서사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전체 내용이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주인공인 또 다른 인물인 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다. 여기서 이제 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라는 인물의 개성보다는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전형성을 더 부각하여 주제를 드러내었다. 이것도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 소설에서는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자 전형적인 인물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개성적인 인물의 유형이 있다라고 우리가 소설의 인물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전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야. 예를 들어서 뭐 장남이면은 장남의 어떤 그런 책임이 있잖아. 그리고 뭐 막내면 막내다로 그리고 뭐 조선시대 여성 하면은 정조를 지키고 아이고 여성이면은 정조를 지킬 줄 알고 여성스럽고 이런 부분들. 근데 그에 반면에 현대소설로 오면서 인물의 유형이 좀 더 개성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된 틀에 박혀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의 주인공인 그가 나오는데 그라는 인물은 전형성을 부각시켰다라는 것. 아주 전형적인 소시민, 하층민, 일제강점기 때 그 사람을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얘기하지. 그 이유는 뒤에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보자. 그리고 사투리와 서리적인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 영탄적인 어조가 사용이 되었대. 서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못 맞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여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서리적인 표현이고 영탄적 어조라는 것은 감탄, 탄식,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어조를 사용하였다라는 걸 알아두자. 예. 그리고 사투리 사용의 효과의 장점은 그거잖아. 좀 더 사실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사용을 하여 글을 더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 자, 그럼 글의 한번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발달은 인물을 소개하고 전개는 사건의 실마리, 위기는 사건이 시작이 되고 절정은 최고조, 결말은 해소가 된 이야기의 구성인데 자, 여기서는 특이하게 발단과 결말에서 외와 바깥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죠. 서술자인 내 이야기고 이 안에 내화, 이 부분이 바로 그라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리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한다면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19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민족에서도 우리 국민을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엘리트 계층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계층들 먹고 살려고 어떡하겠어.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 다니겠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중국, 그죠?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리나라는 사실 남북이 갈라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영향을 다 받았던 나라들이잖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에서도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말이 다 남아있을 정도였거든. 자,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알아두고 내용을 들어가 보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있게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김모노를 둘렀고, 자,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여기서 이 서술자인 나는요, 주인공이 아니고 그를 관찰하는 관찰자일 뿐이다.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그죠. 자, 특이하게 두루마리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기모노는 어느 나라 옷이야? 일본 옷이고,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가 보이는데, 저고리는 또 우리나라 한국의 옷이죠, 한국. 또 아랫도리식은 중국식 바지를 입었대요. 또 중국. 자, 가만 보니까 한중 일이 다 합친 거죠. 그럼 여러시 러시아는 지우고 한국이라고 써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의 외모가 그러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나라 민족의 옷이 섞여 있더라. 그것은 그들이 흔히 입는 유지의 모양으로, 유지가 무슨 뜻이죠? 옷 입는 그 무명으로 만든 무명으로 만든 것이 옥양목이고, 유지는 유지 모양으로, 기름종이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안갈색의 피륙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으로 만든 것이래요.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고 있었는데, 발 감개야.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 대신에 하고 있었는데, 집신을 그 위에 신고 있고, 집신도 또 우리나라 신발이죠. 고부가리, 깎은 머리에, 고부가리,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이 머리 또한 일본식 스타일이야. 집신은 우리나라 건데, 그죠?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딱 봤을 때 행색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특이하게 한중일이 다 섞인 약간 기묘한 모습이더라.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그가 참 이상하게 나는 느껴졌다라는 거야.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의 모습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외형을 통해 그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간적 배경은 기차 아니란 말이야. 기차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다 모여 있었으니,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 중국인이 하나 있었고, 중국인, 그 다음에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 다시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기차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 내가 있고, 그가 있고, 일본인도 있고, 또 중국인도 있더라. 중국인. 이렇게 네 사람, 즉 세 사람, 나 포함해서 세 사람. 난 조선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더라. 그까지 포함하면 4명이겠네요.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상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에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으니까 말을 거나봐. 왠지 그 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추측컨대 이 사람이 아마도 일이나 뭐 때문이라도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지 않았을까. 옷도 그렇고. 도쿠마데 오이데스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대파는 오사카예요. 조선 사람들은 고추를 끔찍히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역거렸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를 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으로 비벼내며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소데스까? 라는 말 한마디로 코드답을 할 따름이요. 어때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콧셈이 났나 봐. 근데 별로 대꾸를 안 하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냥 콧손만 짜가짜가 만지면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잘 받아주지도 않으며 그 또 중국인을 붙잡아 신랑이 난다 또 말을 거는 거야. 니샹마 날치 어디까지 가십니까? 을싱성마 성함은 또 무엇입니까? 하고 덤벼보았으나 그러니까 말을 걸어봤다는 얘기죠.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수수께 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웃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대꾸하지 않았건만 역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무에라도 연애 응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 기차 안에서 그 삼국의 옷을 묘하게 입었던 그는 그 옆에 탄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마치 짐승을 돌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자, 방금 그가 나에게 보면서 웃음을 지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느꼈을 때는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 구경꾼이 누굴까요? 나가 되는 거고요. 요술쟁이는 그야. 짐승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일본인하고 중국인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뭔가 같은 조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런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나 역시 쌀쌀하게 피해버렸대요. 그 주적대는 그러니까 말 거는 꼴이 어줍지 않고 미스럽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괜히 되지도 않은 말을 걸고 자기 딴에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들에게 말 걸은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그를 굉장히 밉살스럽고 어줍고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 심심한 듯 머리를 덕덕 긁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 보고 눈을 마주쳤을 때 나도 같이 웃어줄 줄 알았나 봐. 왜냐면 일본인과 중국인이 살짝 장난 걸었다 생각을 했나 보지. 근데 나 역시 살살 맞으니까 되게 민망해하는 거야. 손은 이름으로 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려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지 문득 나에게 향하며 어디 거정 가는기요?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붙인다. 자,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투리 사용이 있었지. 현장감을 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 건 좀 알고 있었지만 어디 사람인 걸 다시 한번 안 거죠. 경상도인이구나. 서울까지 가오.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 거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먼. 동행, 같이 가는 상대가 되는 거죠.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나 역시 일본인과 중국인을 마찬가지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조선인의 대표가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한번 뒤에서 한번 보자.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묻는다. 6, 7년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으되 대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이그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나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기요? 막벌이꾼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막일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이런 힘든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 집 없이. 근데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길이래? 라고 물어봐요. 묻죠? 네. 묻는 거. 일본어로 말하면 기지냐도 같은 것이기요. 기지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인숙 같은 거. 장작값만 내고 자취를 하는 싸구려여서 그러니까 집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연료비만 내고 머무는 여인숙. 그런 건 또 어디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 나에게 되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머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묻는 걸 뭐라고 한다? 질문하는 거? 이거가 바로 서리법이지, 서리법.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이거 모르는 나에게 물어볼 정도면 얼마나 자기 삶이 그렇겠어? 그러니까 가난한 어떤 하층민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불쌍해 보였다. 지금부터 그가 되게 불쌍해 보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건성무듯한 눈썹이 아라리라서 그러니까 뭔가 못 먹으니까 눈썹도 없는 거지. 아래로 축 처진 서술에는 그 날카로운 기세 양미간에는 여러 가락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그러니까 얼굴도 피죽을 못 먹은 얼굴 같은.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 있고 조이던 눈에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늦어진 듯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했다는 거. 외양 묘사를 통해서도 그가 고생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외모의 묘사를 통해 우리는 그쵸? 모습을 통해 묘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당시 이 30대 그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옛날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920, 30년대 조선인의 모습 보면 정말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고 막 새카맣고 고생한 그런 모습들의 사진이 많잖아.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나는 생각해. 그래서 당시 민족의 힘겨운 삶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 나는 그 신산스럽다는 건 고생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죠. 신산스러운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됐다는 것은 뭐, 아름답다 이거보다는 좀 마음이 짠하다. 좀 안 되게 느꼈다. 라는 거야. 방금 전까지도 일본인하고 중국인들 말고 오는 게 정말 정말 안이 꼽게 보이기도 하고 별로였는데 지금 그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자기가 머뭇고 일할 것을 오히려 되려 나에게 묻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조선에서 일상 볼 수 있는 아주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하층민의 모습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반감, 나쁜 감정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그러니까 얼굴을 비로소 보니까.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와는 다르게 태도를 바꿔 그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이런 곳이 있나 보죠.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를 구하는 기요? 시방은 지금이에요. 이거 다 사투리 표현입니다. 라고 그는 매달리듯 또 제쳐서 다그치듯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서울에 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자. 근데 그 일자리도 참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막노동하는 일자리, 잠잘 데도 없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되려 죄송스럽다. 아까 나의 태도가 변하고 있죠. 처음에는 중국인에게 말 거는 태도를 봤을 때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다면 어때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가 일자리를 구하는 걸 알고 연민, 불쌍함을 느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 어때? 죄송스러운 마음 또한 느낍니다. 도와줄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야.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는만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한숨을 쉬었다는 건 뭔가 삶이 녹록치 않고 평탄치 않았다라는 거 알지?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내화 구조가 된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는 K군 H란 외딴 동이었다. 한백호 남직한 그곳 주민들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라는 건 역에 딸린 땅이야. 그래서 이제 군대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인데 이걸 빌려서 이거를 먹고 갚고 살아는 거지. 땅을 빌려가지고.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했다. 이게 이제 개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 이 개인이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소작인들한테 땅을 빌려주면 이 땅을 빌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뭐 돈을 주는 거야. 원래 빌렸던 사람. 근데 이제 사사집이라는 건 이런 개인을 얘기하는 건데 본인들은 역둔토, 역 주변에 그 군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을 빌려서 먹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므로 넉넉지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도 보니까 엄청 잘 살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동네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다. 그래도 먹고는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과거의 삶이.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세상이 뒤바뀐다는 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라는 거죠.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동양척식 회사라는 것은 일본이 세운 그런 무역회사 비슷한 건데, 쉽게 말해서 조선의 많은 물자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봐야지.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장이라는 것이 생겨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역 주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에 딸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썼던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빌려서 쓰는 거니까 이거를 차라리 돈을 주면 돼. 이게 빌린 값을 어디다가 여기 회사에다가 주면 돼. 이 소유가 누가 된 거야? 동양척식이 된 거야. 이 땅의 소유가. 그래서 이들 소작인들, 땅을 빌리는 가장 밑에 있는 하층인들을 소작인이라 하는데, 소작인이 이 땅에 빌린 값을 여기 회사, 동양척식 회사에다 차라리 주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누굴까? 자, 중간 소작인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한다는 거야. 아, 이거 소작이면 소작인데 중간 소작인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들이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땅을 빌리는 거야, 여기로부터. 빌려서 다시 땅을 소작인들에게, 진짜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동척인 소작인 노릇을 하며, 동양처식 회사에다가는 자신들이 소작인 것처럼 하고, 자, 실작인에게는 진짜 땅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지주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러면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 여기서는 글쓴이가 다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네요. 실작인이라고. 실작인이 원래는 동양척식회사의 땅을 빌려서 그걸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중간에 자기네들이 땅을 빌리는 소작인 흉내를 내고, 오히려 진짜 농사를 짓는 이 실작인들에게는 지주 행사를 했다는 거. 지주. 땅을 가진 사람. 그래서 돈을 중간에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중으로 수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실작인들 손에는 소작인에게 다시 땅을 빌린 사람.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곡식의 양. 그러니까 농사가 지으면 자기네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뭐 한 포대 아니면 한 마지기에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중간 소작인이 또 가져가니까 자기네들에게 떨어질 게 없는 거야. 오히려 빚이 되는 거지. 그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중은 항상 절에서 연불을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게 늘상 했다라는 거야. 늘상 못 살겠다 했다는 거야. 그들의 있게 해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농촌의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 남부여대라는 건 이것저것 짐을 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나거나 도망을 가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전쟁 중에 도망을 가거나. 남부여대를 하고 타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만 늘고, 동리는 동네입니다. 점점 쇠진해 갔다. 점점 못 살게 된 거야. 왜? 수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야.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이 되던 해 봄에 그의 날이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겠는가? 또 질문하고 있어요. 서리법이야. 우리 보고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외부 이야기에서 그 말한 내가 여기에 갑자기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점도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갑자기 질문을 해. 얘들아,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점도 생각해보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자, 그가 그래서 결국엔 대구 지역에서 떠나가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소문에 서간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좋았다라고 해서 거기로 이사를 갔대. 이 중국 서간도라는 건 우리 이제 조선의
땅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사실 국경과 맞닿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중국이고 여기 아니, 저기가 러시아인가요? 러시아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네. 여기가 중국에 저쪽이 러시아 이렇게 된다나. 서간도 지역은 대체로 이렇게 국경과 근접한 중국 지역에 옛날에는 간도 지역이라고도 했었지. 이사를 갔다. 쫓겨가는 운명이야 어딘들 간들 신시나리야 새롭고 생기가 돋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그것에 비옥하다는 건 좋은 이런 뜻이야. 땅이 굉장히 좋다. 전이야 논과 밭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가 없었다. 기대를 하고 가였건만 그 땅은 열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의 차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야.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 개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그렇잖아. 땅이 아무리 그러니까 개간이 안 된 땅이 있더라도 있으면 좋아. 근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 그죠? 여기까지 한번 보니까 당시 이 간도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었단 말이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조선 땅을 떠나서 간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개간을 하고 굉장히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당시 실질적으로 그런 이지문의 조선에서 떠난 이지문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역사와 같은 맥락으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며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관 세월을 먹고 이뻐가며 거친 땅을 풀 수 있으랴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개간이 안 된 땅을 1년 동안 뭐 해먹고 살아. 1년 후에야 뭐 먹는다고 쳐도 1년 동안은 농사 지을 동안 어떻게 사냐고. 남의 미천을 얻어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은 것은 빈 주먹뿐이요. 그러니까 그때 농사 짓고 좀 빚을 좀 갚으려고 보니 갚을 것도 없어. 자기네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은 건 빈 주먹밖에 없다.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지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또 병을 얻어 타국 즉 간도에서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간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죽었다는 얘기죠.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자, 과거의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대구에서 땅을 먹고 살다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죠? 일제강점기가 놓이게 되면서 그 역사 주변 그리고 군대가 주둔했던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땅을 빌려주는데 어떤 이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소작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땅을 빌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면 어느 정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농사를 지는 건 아니라 그 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또 다른 소작인들에게 빌려줘. 여기는 이제 아까 소설에서는 그런 거를 실작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실작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작가는 아마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작인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바로 우리 가족, 그의 가족도 이 실작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줘야 되죠? 아니면은 나온 논에서 벼를 줘야 된단 말이야, 쌀을. 소작인에게 여기다 바로 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중간 소작인이 그걸 먹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걷는 거야. 많은 쌀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지역에 살 수 없어서 소문을 듣게 되죠. 중국 그 연변 어디에 국경 근처에 서간도라는 불리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됐대. 근데 땅이 너무 좋대. 가면 성공할 수 있대. 그 얘기를 듣고 여기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면 뭐해? 땅 있으면 뭐해? 농사를 지어 1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힘들게 농사 짓고 살지만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가 2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니가 4년 만에 돌아가시는 비극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잘 제시해주고 있더라. 모친까지 돌아가셨구만. 돌아가실 때 행주 간모군도 못 자셨구만. 하고 이야기하며 이는
무뜩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 슬픈 거죠.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여기서 나죠. 다시 이야기해서 나로 돌아왔어요. 바깥으로.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지.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정종은 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를 위로하고자 그에게 술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지.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 그쵸. 부모 죽고 겨우겨우 살아난 이 운명, 악착 같은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자, 다시 내와 이야기야. 그 그는 부모를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그래서 서간도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아까 서간도에서 순서대로 보면 서간도 1번 신의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신의주로. 그리고 거기서 또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또 가게 됩니다. 네. 벌이를 하게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서간도 중국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오고 신의주가 조선이죠. 거기 국경.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일본. 그러니까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 나라의 말을 잘 할 수 있었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구주의 탄광이 있어도 보고 이제 구주의 탄광이 일본 규슈 지역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탄광이죠. 먹고 살기. 그리고 대판 철공장에서도 몸을 담가보았다. 굉장히 일하기 힘든 곳이죠.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고되니까 맨날 술 먹고 놀고 했겠죠.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가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 어디 하나 그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모도 돌아가시고. 한 곳에 주접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주접, 머무를 수 없었다. 화둔하고 고국산청, 고국을 얘기하는 거. 고국의 산과 저기 강. 그립기도 하고 훌쩍 뛰어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알았다. 아, 이 사람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니까 서간도에서 신의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한번 봤다가 대구를 갔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야. 서울로 가는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겠죠. 고향에 가시니 반가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탄식을 하였다. 반가운 사람이 자 탄식을 했잖아요. 이 글의 특징 어떤 감정, 영탄법. 영탄법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먹이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지요. 9년 동안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하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 않더만. 이미 그의 고향은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을이 없어졌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다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아마도 거기 동네에 남았던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떠났겠죠. 우리 살던 집도 터도 안 남았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의 감정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지. 썩어 넘어진 석가래. 이게 집 저기 그런 마루 같은 거예요. 뚫뚫 구르는 주추도 이제 집에 있는 그런 거예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그만큼 무덤같이 자기의 집이 변했다. 고향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기요. 100여 호 살던 돈이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소. 영탄법도 사용이 됐네요. 계속 탄식, 한탄, 울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라도 빼앗겼고 살고 있는 터전도 빼앗기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마시고는 나의 위로죠. 참 가슴이 터진더만 가슴이 터져. 고향의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죠.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한 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뜻이야.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보는 듯 했다. 그의 눈물이 마치 망해가는 조선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의 모습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야.
여기서의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 처음에 그의 외양 묘사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힘든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바로 우리 조선 민족의 어떤 힘든 삶을 그의 외양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역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도 우리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를 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를 통해.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꾸 질문하고 있어요. 서리법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서술자인 내가 그에게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먼.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만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더 슬퍼진대요. 고향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자, 무척 반가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내가 기억 속에 있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느낌으로 반갑게 만났다라는 거지.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은 인연이 있었다. 까닭이라니 사실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만. 아이고, 오랜만에 만난 그 고향의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옛날에 나랑 결혼할 뻔했던 여자다라는 거지. 놀랄 일이죠. 하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을 다물어치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만. 피차 일반 서로 똑같다. 그러니까 뭐야? 나랑 결혼할 뻔했던 그 고향 여자와 내가 둘이 뭔가 둘 다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똑같다 라고 해서 피차 일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녀도 하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또 이야기, 그녀의 이번 이야기죠. 이번에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번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는 혼인의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이거 좋게 생각하는 거야.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되던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가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다. 유곽이 뭐냐면 술집이야. 아마도 이제 축축을 하건대 집안 형편이 아마도 어려지는 일이 있었을 거고 그런 이유로 그 여자를 팔은 거야. 그래서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된 거지.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 물론 피차에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이거는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어떤 주변의 상황, 시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야 빈틈많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의 아내가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단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 아이를 보고 있었고, 자, 그녀는 이제 술집에서 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 집에 일본인 아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에는 그녀 또한, 이 처녀 또한 그 일본인 유모가 된 일본인 유모, 이것도 어떤 상징성을 놓고 본다고 하는 거지. 자,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리가 있었을까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었죠. 글을 통해 그가 되게 전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왜 전형적일까? 봐봐. 일제강점기에 놓이게 되면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더 수탈받고. 근데 만약에 이게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걸 극복을 하고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거나 독립운동을 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힘이 없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이 인물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었겠지. 많은 조선인들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권녀는 20원 몸값을 10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이 빚이 60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 있어서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가 늙어져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이제 권녀는 이제 그녀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오랜 시간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술집의 주인이 그녀를 놓아준 거지. 근데 이제 그녀 또한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 고향을 이제 찾아왔는데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 아까부터 계속 고향을 갔는데 돌무더기, 무덤같이. 이것은 또 뭘 상징하겠어? 조국이면 망해버린 조국.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기요? 그 수많았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들도 마치 유산을 끼얹는 듯 하더만 그러니까 무슨 액체를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던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되게 힘들게 변해하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 우리 앞전번에 그를 묘사했던 그 외양 묘사가 있었잖아. 거무직하고 이렇게 광대가 두드러지고 이게 이제 힘든 조선인의 상징이라면 이번에는 그녀를 통해 또 다른 조선인의 어떤 얼굴,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10병을 따려 누이고 헤어졌더만. 그러니까 이제 술만 먹고 헤어졌다. 더 이상 서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너무 불쌍하게 있는 걸 아니까. 자, 사자성어 동병상련이라는 건 서로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무엇하는기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뭐하냐는 거. 이미 다 슬프고 한스럽고 울분이 있고 참담한데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기에 쓴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와 그 여자의 비참한 삶이 우리의 민족의 삶과 현실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쓴 물이 났대요. 어떻다? 나 또한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좀 더 나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일체감이 있다라는 거죠. 일체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나의 태도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볼까? 그렇게 그 일제강점기에 놓인 이 조국, 이 현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힘든 이 하층민에 대해서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야. 뭐야, 이들에 대한 것은 연민으로 바라보고 있어, 나는. 그러면 뭐를 비판하고 싶었던 걸까? 바로 일제를 비판하고 싶었겠지. 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일제.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조국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이렇게 하고 싶더라. 자, 그럼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이제 그의 말에 공감을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한대 병은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못 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벼썸이나 나는 전토, 땅은 벼썸은 쌀이 나는 거예요. 신장로가 되고요. 그 땅은 새로운 길이 생겼다. 이게 뭐야? 상징적이죠? 일제히 수탈이 당한 우리나라 땅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기차를 만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신장로를 놨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교통으로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기 위한 거겠지. 말마디다 하는 친구는 감옥 속에 가고요. 뭐야? 당시 일제히 비판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에 가고요. 뭐예요? 그 나라가 뺏긴 한을 겪었던 그분들은 이제 죽음이 되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각으로 가고요. 여성이 어떻게 돼요? 자, 술집에 팔려간다거나 아니면은 위안부로 간다거나. 근데 이때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더라, 실제로. 근데 이 노래 안에 당시 우리나라, 일본으로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상을 노래로 잘 그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걸 이렇게 딱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당시 일제강점 하에 참혹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판을 풍자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그림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지겹더라도. 그가 이동을 하는 경로를 보자. 여기 서간도, 난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였네요. 자, 서간도, 그리고 신의주에 오게 되고, 다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일본까지 일을 하러 간다. 이제 맨 처음에 순서가 서간도로 먼저 가죠. 그리고 신의주로 이동을 한 다음,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여행을 하다가 다시, 여행이 아니죠. 일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K군 H리 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다시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죠. 뭐 하려고요?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이렇게 이동 경로를 눈여겨봐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목표 2번.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야.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고 초반에 그를 약간 밉살스럽게 봤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지. 괜히 일본인하고 중국에게 말을 걸어서 뭔가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는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자세히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를 연민하게 되고 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그 민족의 조국의 힘든 얼굴도 보이는 거지. 자, 우리나라 술이나 마셔봅시다 라는 건 그래 술을 통해서라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때요? 점점점 심리적으로 그와의 거리감이 가까워지고 있죠. 다시 한번 내가 그의 눈물을 통해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얘기한 건 곧 그의 얼굴이 우리 민족의 얼굴이자 조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공감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낀다. 뭐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꼈겠지. 나도 그렇다라고 느꼈겠죠. 자, 이 작품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 의도 및 효과를 알아보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내가 서술자고요. 나는 여기서 직업이 뭐거나 이런 거는 언급은 없어. 그치? 기차에 탄 인물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지식인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민중, 일반 민중을 대변하는 어떤 인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그 태도의 변화를 통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와의 공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 글의 특징은 액자식 구성인데요. 내가 주인공인 그의 사연을 듣는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이야기를 진행이 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래에서 뭘 볼 수 있다?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런 비참한 사회상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이 비참한 그 조선인의 모습을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고 현실감을 잘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감상배달 읽었다면 읽어보자. 여기에서 고향은 일제강점기에 항폐된 조선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고향의 원래 다른 이름은 그리움일 것이지만 그 대상이 피폐해지고 파괴되었을 때 상실감이 있었을 거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인물들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기차라는 상징적인 배경이라는 거야. 이 기차는 누가 만들었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놓기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근대화의 상징이란 말이죠. 즉 기차는 식민지 민중이 압제에 탈출하는 통로가 돼서 다른 나라를 또 갈 수 있잖아. 하지만 역으로 식민지 수탈을 위한 도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차를 타고 떠나는 동양 삼국 옷을 한몸에 입은 바로 그는 동아시아 근대의 실상이자 음참하고 비참한 조선인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 그 기차를 통해 내가 다른 지역, 서간도를 가거나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는 탈출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뭐겠습니까? 어떤 수탈, 이걸 이용해서 수탈의 도구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